짜잔. 보자. 자, 그럼 원자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저번 시간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이거. 돌턴. 돌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톰슨. 이 모델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달턴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달턴 모델의 핵심은 딱딱 해가지고는 뭐냐면 파괴할 수 있어요. 파괴 불가능해요. 파괴 불가능한 원자 모델인데 톰슨은 그 원자에서 뭘 발견했어요? 전자를 발견했죠. 전자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원자에서 어떤 성분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원자가에서 어떤 성분을 뜯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원자가 더 이상 딱딱하거나 파괴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톰슨 모델의 핵심은 딱딱한 게 아니라 원자 모델이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톰슨의 그 유동적인 어떤 모델, 유동적인 모델을 러더포드가 사실은 지지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왜 러더포드는 원래 처음의 입장은 톰슨에 대한 지지였을까요? 바로 러더포드가 톰슨 밑에서 박사학위를 한 톰슨의 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톰슨이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이 대학원생일 때 요 밑에서 학위를 한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니까 선생을 함부로 깔 수는 없잖아. 더더구나 이 선생은 노벨상을 받았고, 그래서 노벨상 받은 교수 자기 선생을 깔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러더포드의 실험이라는 게 이 톰슨의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러더포드 모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게 알파 입자가 뭐예요? 알파 입자가 뭐예요? 알파 입자가 뭐예요? 그래. 자, 알파 입자. 찍히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혹시 우리 오빠 이름이? 네? 오빠 이름이? 김경현. 경현. 경현 혹시 여기 에러 메시지 같은 거 뜨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겠죠? 네. 뭐라고 뭐 메시지가 뜰 수 있어. 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은이도 한 번씩 봐줘야겠죠? 그리고 오빠 이름이? 현주? 현수요. 현수. 현수도 한 번씩 봐줘야겠죠? 이게 에러 메시지 뜨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알겠죠? 자, 알파 입자가 뭡니까, 여러분? 현수, 알파 입자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파 입자란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들어만 잘 모르겠다. 알겠어. 우리 마계조 언니, 아니, 체린이 언니. 네? 체린이 언니. 알파 입자가 뭐예요? 모른다. 네. 좋아요. 준상이 나라 알파 입자? 헬륨 오. 먼저 얘기했어요. 예, 바로 뭐냐면, 힐륨의 원자핵이에요. 힐륨 원자핵. 힐륨 원자 번호는 몇 번이에요? 힐륨 원자 번호는 2번이잖아요. 2번이고, 질량수는 얼마예요? 질량수 얼마예요? 보통 4예요. 3짜리도 있긴 한데 이건 좀 귀하고 보통 이제 4예요. 그러면 힐륨의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힐륨 안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전자가 2개가 있거든요. 그 전자 2개를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는 거냐면 힐륨에서 전자는 떼어내고 그 뭐냐면 원자핵만 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알파 입자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플러스 입자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입자예요? 당연히 플러스 입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이 약간 이제 모델을 좀 그려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다가 중성자가 2개가 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얘기는 핵 안에 양성자가 2개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4라는 얘기는 양성자 개수에 중성자 개수를 다 더한 것이 4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합쳐서 이렇게 질량수 4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이 녀석은 매우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보통은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커서
웬만한 건 다 뚫고 지나가요. 물론 뭐 100%잘 확 투과성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웬만한 물체들은 뚫고 지나갈 정도로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사실은 방사선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 방사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선? 방사선 어디서 많이 나와요? 뭐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뭐 후쿠시마 저기 원전에서도 막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방사선인데 방사선이 몇 종류가 있죠?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가 있는데 알파선이라고 하는 그 알파가 바로 이 알파 입자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방사선의 한 종류니까 이 녀석은 사실 생명체가 이 알파 입자를 직접 맞으면 유익하겠어요?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겠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생명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입자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러더포드가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실험을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이겁니다. 실험 장치. 자,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는 납입니다. 자, 납그릇, 납 알죠? 납. 그래서 납이란 말은 쓰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납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죠? 납이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생명체가 만약에 납을 먹어버리면 납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뇌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납이 사실은 생명체에 매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이제 왜 로마 시대 때 식기들이 이제 납으로 제작된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납이 이게 겉으로 보기에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도 이렇게 닦아 놓으면 왜 은식기라고 은숟가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속 광택에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납은 이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뭐 예를 들면 체력 저하,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조현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식력 저하,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납이 이제 뭐냐면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중세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1800년대 이후에 화학이 발전하면서부터 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납을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납을 가지고 제작된 특수한 그릇인데 왜 이걸 사용하냐면 이 납 그릇이 묘하게도 방사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방사선을 흡수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이런 방사선 실험에서는 항상 납 그릇을 준비하고, 자 여기다가 방사성 물질, 그래서 방사능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물질 같은 것들 여기 이제 둬요. 뭐 폴로늄이나 로듐이나 뭐 그런 것들 여기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튀어나올 거다? 여기 있는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게 될 텐데 그 알파 입자가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에 퓨 하고 알파 입자가 이제 튀어나올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누구를 갖다 대냐면 바로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금박이라고 해요. 금박.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금이라는 물질이 있죠. 금. 그래서 금은 백금할 때 그 금인데 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도가 강한 녀석이에요. 좀 무른 녀석이에요. 무르죠. 그래서 금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드냐면 금박은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그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만들어 썼어요. 그럼 청동기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뭐 1000년,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금을 다루는 기술은 그 발전이 되게 아주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박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종이 같은 걸 준비해요. 종이 같은 걸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얍 한 다음에 여기에 금 조각을 하나를 둬요. 그런 다음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종이를 한 번 더 덮어요. 그런 다음 좀 부드러운 망치 있죠. 이렇게 막 쇠망치 이런 거 말고 나무로 돼 있거나 한 부드러운 망치. 그래서 나무에 이제 가죽을 덧대가지고 좀 크기는 요만하지만 좀 부드럽게 때릴 수 있는 망치를 가지고 요 위를 통통통통 때려요.
통통통 때리면 금속의 이제 퍼짐성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금 조각이 이런 식으로 점점 쭉 퍼지겠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얘를 잡고 종이를 한번 떠줘봐요. 접어서 또 때려요. 또 접고 또 때려요. 그래서 접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금박이 점점 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두께로까지 펴지냐면 이 금박의 두께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두께가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때까지 쟤를 얇게 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가 얇아지냐면 당연히 손으로 잡으면 부스러지고요.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핀셋 있죠.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싹 잡아서 이런 빛이잖아, 빛. 형광등 불빛에 이렇게 되면 빛이 투과될 정도로 얇게 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 기술로도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현대 기술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청동기 시대부터 써왔던 기술이니까 인간들은 이런 금박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썼죠. 그래서 이런 금박 만들어서 어디 쓰죠? 어디에 썼었죠? 청동기 시대에. 혹시 여러분 이집트에 피라미드 이런 거 있는 거 알죠? 그 피라미드 안에 미라 있고 그 미라의 장신구들이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장신구를 금으로 만드는 건 제작 비용 측면에서 너무 비싸고요. 실제로 그 투탕카멘 같은 이런 미라들이 쓰고 있었던 황금 가면,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죽이나 나무 등으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금박을 이렇게 위에 올려 붙인 거예요. 판박이 하듯이.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금 장식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져다가 이렇게 판박이 해가지고 금을 위에 이렇게 올려 붙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만들 그 시기가 후기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특명이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금박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러더포드가 이 실험을 했던 1800년대 후반에도 충분히 이런 금박들은 있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얇게 해놓은 다음 여기다가 이제 알파 입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알파 입자를 던져서 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엄청난 고에너지 입자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뚫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 뚫고 나오는 이 알파 입자의 궤적을 측정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자리가 여기밖에 안. 자기 이름이? 재빈이요? 채빈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요? 알았어요. 채빈, 알았어. 들어갔어? 그래. 채빈? 어떡하지? 한 명 더 오면 안 되는데. 그래. 채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요. 여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게 그거 이렇게 안 부딪히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이게 앵글이 흔들려가지고. 그래. 자,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이 금박을 통과하고 나서 이 알파 입자가 얘를 어떻게 투과할지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의 궤적을 살피는데 요즘은 기술도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입자들의 궤적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인간이 휴대하고 있는 뭐 휴대까지 하고 있는 기구 중에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이 녀석의 입자의 위치를 아주 실시간으로 금방금방 위치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러더포드가 이 실험을 했던 시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니까 그때 컴퓨터 같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컴퓨터가 없었고 이때 투과되어 나오는 알파 입자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아주 아날로그하게 파악했어요. 아주 아날로그하게 파악했다. 뭔 말이냐면 이 주변에다가 요렇게 이쁘지가 않아. 다시 짠. 요 주변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덧댑니다. 스크린. 자, 이 스크린은 어떤 장치가 되어 있냐면 발광 물질이 여기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런 주변에 그 반도체로 되어 있는 센서를 달아서 알파 입자가 반도체를 때리게 되면 그 녀석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입자가 주변에 이제 도달하게 된 녀석들을 반도체 다이오드로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알파 입자를 파악하기 위한 방식으로 19세기 말에는 반도체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설치하고 거기에 발광 물질을 코팅을 해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알파 입자가 여기 만났을 때 발광 물질이랑 만나서 여기서 반짝 하고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반짝하고 이제 뭔가 스파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카운팅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반짝했다 그럼 연필로 표시하고 또 좀 있다가 어디서 반짝했다 연필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실험을 했던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실험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아까 아주 얇은 금박이라고 했죠. 여기 알파 입자를 던져서 투과돼 나오는 패턴을 봤을 때 이 투과돼 나오는 패턴이 여기서 어떤 모양을 갖게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러더포드는 실험을 하기 전에 예측을 했었는데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달턴 모델이 진짜 원자 모델과 같다면 이 스크린에 저 알파 입자가 어떤 식으로 찍혔을까요? 즉 이렇게 둘러싸 놓은 스크린을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알파 입자가 어디 찍혔는지를 살펴보면 실제 원자 모델이 달턴 모델이라면 이 알파 입자가 어느 쪽에 찍혀 있게 될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어떻게 될지 한번 그려볼까요? 체리? 네. 어떻게 찍힐지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는. 아, 네, 알겠습니다. 준상 어떻게 찍힐지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응?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매우 잘 나와요. 체리는 언제쯤 찍힐까요? 어디에 찍힐까요? 안 지킬 거. 아, 안 찍힌다. 안 찍힌다. 자기는? 아, 거기에? 그래? 자기는? 어디쯤 찍힐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자, 달턴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 원자를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없어요? 원자를 쪼갤 수 없는 원자는 아주 딱딱한 질량 덩어리라는 게 달턴 모델의 핵심이죠. 그러면 파괴할 수 없는 딱딱한 입자인데 거기에 알파 입자를 던져요. 그럼 그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만나서 파괴 불가하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튕겨 나가 버리니까 이 알파 입자가 여기를 투과하기는커녕 사방팔방으로 튕겨왔더니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데서만 찍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통과를 못하는 거죠. 통과를 못하고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았다가 뚫고 가지를 못하고 딱딱한 녀석이니까 물질적으로 가득 차 있는 딱딱한 녀석이니까 알파 입자가 맞은 다음에 물리적으로 되튕겨 나가 버릴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달턴 모델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제 달턴 모델이 맞다면 이 실험을 할 경우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와야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으로 찍어 놓은 게 여기에다 이제 알파 입자들의 위치인 거고요. 자, 그런데 달턴 모델이 또 누구의 모델도 있었어요? 러더포드 스승이었던 톰슨 모델도 있었죠. 자, 톰슨 모델이 진짜 원자 모델이라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면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어요? 자, 뭐냐면 톰슨 모델의 핵심은
말랑말랑이에요. 유동적이라는 거죠. 왜 유동적이라고 했었죠, 가은아? 가은이가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서. 왜 유동적이고 말랑말랑해요? 톰슨 모델은? 아이, 내가 발이 또 끊었네. 톰슨은 원자 안에 있는 뭘 발견했어요? 전자를 발견했죠. 그럼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원자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인 전자를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원자가 탐슨이 생각하는 팔개불간 딱딱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딱한 게 아니니까 몰랑몰랑한 구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몰랑몰랑한 거니까 거기 박혀있는 전자도 쉽게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톰슨의 모델이 맞다면 알파 입자를 여기에 던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저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입자는 고에너지 입자라고 했죠. 아주 강력한 입자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진짜로 두부 있잖아요. 두부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두부에다가 쇠젓가락을 던진다고 쳐봐요. 그럼 두부에다가 쇠젓가락 던지면 쇠젓가락이 튕겨나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쇠젓가락이 두부에 푹푹 박히거나 이게 관통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톰슨이 생각하는 모델이 진짜 모델이라면 그 원자의 몰랑몰랑한 유동성 때문에 고에너지 알파 입자 그냥 그대로 통과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파 입자가 음각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만 거의 알파 입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러더포드의 예상이었어요. 왜? 러더포드가 톰슨에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그대로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맞는 모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톰슨 모델하고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이상한 게 이게 찍히잖아요. 이상한 게 찍히잖아요. 이상한 게 찍히는 게 이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이게 얼마나의 확률로 나오냐면 1000분의 1의 확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기록에 의하면 10,000분의 1의 확률로 이런 게 하나씩 찍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요즘은 이런 것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센서 같은 거 있다고 했었죠.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럼 반도체가 있고 센서가 있고 여기에다가 컴퓨터 연결을 해두면 실험 세팅당 해놓은 다음에 또 잠깐 산책하고 오면 여기 데이터 찍혀 있는 게 모니터에다 기록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는 언제라고? 19세기 말이라고 했지. 컴퓨터가 없잖아. 그러면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 딱 닿았을 때 반짝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는 게 1000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은 이게 10,000분의 1 확률이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제 센 거예요. 개수를. 무슨 말이냐면 그 러더포드 실험실에 또 대학원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이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러더포드 실험실에 있었던 또 러더포드의 제자 대학원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대학원생들이 여기서 앉아서 이 반짝반짝하는 불빛을 10만 개씩 셌어요. 10만 개씩. 그러면 10만 개 카운팅을 하다 보면 10만 개 중에 10개가 이런 데 찍히는 거라고요. 그럼 10만 개 나누기 10이니까 확률이 10,000분의 1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 위치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결과를 처음에 러더포드가 받아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화를 냈다고 얘기가 전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또한 흔히 나오는 게 아니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확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학생들이 실험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실험 못한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엄청 혼내고 야 너네들 내가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래서 엄청 혼냈대요.
그래갖고 대학원생들이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이거를 3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계속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이런 픽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그때 이상한데 이게 오타가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유명한 원자 핵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의 그 알파 산란 실험은 이런 식으로 달편 모델일 때, 톰슨 모델일 때,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러더포드 알파 합체 산란 실험에서는 이렇게 모델마다 예측되는 모델을 그려보라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이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이런 확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러더포드의 관점, 바로 원자 핵을 드디어 최초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컨셉은 이제 바로 뭐냐면 원자 내 플러스 전하가 매우 좁은 영역에 모여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원자핵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요렇게 쓴 게 전자고요. 요렇게 써놓은 게 요게 원자 핵 모델입니다. 자, 여기에 뭘 던진다고요? 알파 입자를 던져요. 자, 알파 입자는 요 자체가 플러스 입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 러더포드가 계산을 통해 제시한 요 원자핵 모델은 크기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원자 전체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통해 알아낸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10의 마이너스 15승 이게 약간 느낌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바로 앞에 이제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은 저쪽에 있지. 이게 야구장 있지. 그러면 야구장이라고 하는 시설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라고 하는 시설은 꽤 큰 시설이잖아요. 그 야구장 정도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라면 여기에 있는 원자핵의 크기는 탁구공 정도예요. 탁구공. 그러니까 뭐냐면 얘의 모습을 이렇게 쫙 확대를 하면 야구장 중간에 탁구공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구장 전체가 원자라고 했을 때 원자핵은 탁구공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요런 주변에 존재 공간은 거의 대부분 빈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원자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알파 입자를 던졌을 때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된다? 요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통과에 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어떻게 찍혔겠어요?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그냥 통과에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어떻게 돼요? 알파 입자고, 알파 입자 역시 플러스 입자고, 원자핵도 플러스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뭐냐면은 운동장, 축구장 바깥에서, 축구장 중간에 탁구공을 하나 놓고 축구장 바깥에서 또 다른 탁구공으로 던져서 그 안에 있는 탁구공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축구장 바깥에서 던진 탁구공이 그 중간에 있는 탁구공에 잘 맞겠어요? 잘 안 맞겠어요? 거의 맞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는 건데 우연찮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10만 번쯤 던지면 10만 번쯤 탁구공을 던지면 그 탁구공 중에 누군가는 얘랑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놈이 아주 가까이 이 원자핵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도 2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 입자니까 여기서 정전기적 청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두 원자핵의 위치가 아주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00분의 1의 확률로 확 휘게 된다 이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춘 거야.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추면 얘가 가다가 거의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될 경우는 이땐 청력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청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아예 되튕겨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의 확률이 이게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요 원자핵 모델로부터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업적으로 러더포드 역시 무슨 상을 받죠?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논술하라는 문제가 실제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쓰십시오. 자, 다 쓰였어요? 그 다음 자, 여기 주고 되겠어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한 이 러더포드가 3. 어떤 예상도 하게 되냐면 중성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많은 중성자의 존재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실제로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그 체드윅이라고 하는 또 물리학자죠. 그 사람이 발견해서 근양보다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 체드윅의 실험에 이 러더포드가 아주 지대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중성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알파 입자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 알파 입자는 양성자 전하량의 정확한 2배입니다. 왜냐하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양성자 2개가 모여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양성자 전하량을 1이라고 하면 중성자 전하량은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 측면에서 보면 알파 입자는 양성자 질량의 정확한 2배입니다. 알겠죠? 정확한 2배. 그런데 묘하게도 질량은 4배 정도가 됩니다. 질량은 4배 정도가 됩니다. 보이시죠? 저거 4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물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핵 내에는 양성자를 모아주는 핵전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19세기의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자 같은 경우에 모델을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하나를 양성자라고 할 때 여기에 전자가
끼어들어가 있는 채로 요게 원자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전자들의 역할은 뭐겠어요? 이 전자들의 역할은 바로 전자는 핵과 뭐가 나타나요? 인력이 나타나죠. 즉 전자는 핵과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전자가 여러 개의 원자핵을 끌어모아서 원자핵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1 플러스가 4개 있죠? 전자 2개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하량은 몇 플러스가 되겠어요? 전체 전하량은 얼마예요? 2 플러스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알파 입자 2 플러스의 그 뭐냐면은 전하량 상태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즉 이런 모델을 써도 그 중성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모델을 써도 원자핵의 질량과 그 다음에 원자핵의 전하량을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봐요. 양성자에 비해서 전하량이 2배가 되고 질량이 4배 정도 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성자 4개가 모여 있으니까 양성자 하나에 대해서 4배 정도 질량이 되겠지. 전자 질량 거의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밝혀지게 되냐면 이런 게 밝혀져요. 바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중요한 원리인데 이 불확정성 원리의 내용을 뭐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그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전자와 같은, 그럼 전자와 같은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의 중요한 특징은 그 질량이 혹은 관성이 매우 작은 거죠. 관성이란 말 알죠? 관성. 질량하고 관성이 비례하잖아요. 근데 전자는 뭐 생각해 보면 질량이 무거운 애겠어요? 굉장히 가벼운 애겠어요? 엄청 가벼운 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는 질량과 관성이 매우 작은데 이 녀석은 좁은 영역에 모여 있을 확률이 매우 작다라는 걸 이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즉 뭐냐면 핵들을 끌어모아서 더 큰 원자핵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양성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럼 양성자들을 그냥 끌어모을 수 있느냐? 양성자들은 플러스니까 지들끼리 뭉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래끼리 뭉칠 수 없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자 이런 마이너스 입자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입자예요. 너무 작은 입자예요. 엄청 작은 입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영역에 전자가 위치하게 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 바로 질량은 양성자와 비슷하지만 자, 양성자 질량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전자 질량의 180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자에 비해서는 양성자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자 질량이 꽤 큰 거죠. 그러니까 전자에 비해서는 양성자나 중성자는 충분한 광이 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영역에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하지만 양성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입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그때 당시까지 중성자라는 말을 뭐 만들진 않았겠죠.
근데 중성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자가 반드시 원자핵 내에 있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파서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땅 파면 보물 있어. 그냥 아무 땅이나 파봐. 해서 땅을 파는 것과 어떤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무슨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군가 유물을 강탈하다가 거기서 지나갔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다 매몰돼서 죽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그 땅을 파는 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아무 땅 파봐. 뭐냐면은 뭐 아무 땅 파봐. 그 뭐 보물 나와. 이거와 역사적 기록으로 아 여기서 무슨 산사태가 나서 분명히 여기 뭐가 있다 하고 파는 거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러더포드가 이런 생각을 과학자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 내에 양성자 말고 전자도 아니고 또 뭐 있다. 분명히 있어야 한다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중성자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러더포드의 또 하나의 공은 이 중성자 존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모델을 좀 잠깐 설명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그래서 네 번째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라는 입자가 있죠. 그래서 이 쿼크라는 또 묘한 입자들이 있는데 내가 또 물리 전공은 아니라 저거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뭐 쿼크가 6가지가 있다고 뭐 내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뭐 6가지인지 여러분 알아요? 쿼크 6가지 또 입자가 있대요. 그래서 뭐 탑, 바텀, 그래서 탑 쿼크, 바텀 쿼크, 그다음에 참도 있고 뭐 하나 있는데 지금 설명할 건 그 6가지 쿼크 중에서 2개의 쿼크예요. 바로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예요. 그래서 6가지 중에서 업 쿼크, 다운 쿼크 요 2가지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전하량이 업은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양성자는 2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로 구성돼요. 그리고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와 2개의 다운 쿼크로 구성돼요. 그럼 봅시다. 업 쿼크의 전하량이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했죠.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2개 더하면 양성자 전체 전하량이 1 플러스인 걸 설명할 수 있다고요.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가 2개인데 얘가 플러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가 있으니까 더하게 되면 중성자의 전하량은 중성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걸로부터 알파 입자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자 양성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중성자 있는데 중성자를 이제 노란색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쓴 건 양성자예요. 그러면 중성자 2개 있고 양성자 2개 있는 게 알파 입자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양성자에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중성자에는 다운 쿼크 2, 업 쿼크 하나, 또 양성자에 업 쿼크 다운 쿼크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쨌건 업, 다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니까 요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성자는 바로 양성자를 모아주는 글루. 자, 글루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글루, 풀, 접착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양성자를 모아주는 접착제의 역할로 전자를 생각했지만 왜냐면 그때는 전자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전자라고 하기에는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라 질량이 양성자쯤 되는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저 중성자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후에 저 쿼크 이론에 의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업과 다운 쿼크로 설명을 하면 이 글루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또 직관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